오늘은 정석 씨가 보내온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5살 정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용기 내어 써봅니다. 첫 아내를 잃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 살았어요. 매일 빈집에 들어가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퇴근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저녁 혼자 먹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43세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12살 어린 여자분이었죠. 첫 만남에서 수진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의외였어요. 대기업 과장 직급까지 올라갔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3년째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외롭다면서요. 저한테는 안정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도 진정성이 느껴진다면서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어린 여자 아니야? 정서가 그 나이에 43 여자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내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무섭고 영악하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친구들과 형제들이 하나같이 걱정했어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수진 씨와 데이트하는 몇 개월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하고 눈이 저절로 떠지고 그냥 셀렘 그 자체였죠. 이제라도 하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고생 많았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잘 살아봐요.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혼자 살던 10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노후는 외롭지 않겠구나. 매일 밤 잠들면서 이런 생각에 잠이 달았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55세 아빠가 된다니. 이 나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성인 되면 난 이른인데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걱정을 한 내 자신이 아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민호야,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늦은 나이지만 최선을 다할게. 이 작은 생명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수진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잠깐 친정 다녀올게요.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산후 우울증이겠지. 답답해서 그러는 거겠지. 외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아기 민호는 늘 제 어머니나 장모님이 돌보셨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수진아, 민호가 아직 너무 어린데 조금만 더 집에 있어주면 안 될까? 수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저 아직 43이에요. 나이로만 보면 점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제 인생도 있어야죠. 여보처럼 은퇴 앞둔 사람하고는 달라요.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그 작은 균열이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현관을 열자마자 아기 울음이 집을 찢듯이 들렸습니다. 민호야,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젖병은 식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안 계세요? 민호가 혼자예요. 내가 잠깐 마트에 왔는데 며느리 벌써 나간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빨리 와달라고 내가 마트만 들렸다 갈 거니 조금 기다리라 했는데 벌써 나간 거야? 전화가 끝나자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밤늦게 수진이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수진, 오늘 민호를 혼자 두고 나갔어? 수진이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아, 엄마한테 전화드렸는데. 잠깐이 아니야. 아기는 혼자 두고 나가? 수진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나도 좀 숨 쉬어야죠.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으면. 난 어이가 없었지만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아직 43이에요. 친구도 만나야 하고 당신처럼 은퇴 앞둔 사람하고는. 저는 말을 잘랐어요. 지금 나이 얘기하지 마. 당신이 민호를 혼자 두고 나간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심각하다는 말이야. 저는 테이블에 종이를 꺼내 놓았어요. 지금부터 약속 3가지. 첫째,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 금지. 무조건. 둘째, 외출 전 돌보는 사람에게 직접 인수인계. 전화 맡김 금지. 셋째, 외출기가 시간 메시지로 공유. 늦으면 즉시 연락. 오늘 어겼다. 다음에 또 어기면 우리는 부부 얘기 전에 부모 자격부터 다시 이야기한다. 수지는 말이 막힌 듯 저를 보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오늘 같은 일 다시 없도록 하자.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대화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장모님은 수진이에게 계속 이상한 말들을 하셨어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젊을 때 놀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위 말 너무 들을 필요 없다면서 남자들은 원래 여자 일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직 43인데 벌써 늙은이처럼 굴면 어떻게 하냐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장모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제 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며느리 요즘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면서 갓난아기를 할머니들에게만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혼자만 답답했던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디 갔었냐고 물어봤어요.
수지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다 왔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옷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카페에서 술을 마시냐고 물으니까 잠깐 호프집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그랬다면서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그날 노래방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외출할 때 입는 옷차림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집에서는 편한 운동복 차림인데 나갈 때는 꽤 신경 써서 차려입었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평소에 잘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곤 했어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 만나는데 너무 대충 입고 나가면 창피하다고 답하곤 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핸드폰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누구한테서 문자가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폰을 가방 안에 넣어버리곤 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정석 씨 부인이 요즘 외출이 잦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친구들 만나느라 그렇다고 답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부인 혼자 다니시는 거 자주 보이던데 요즘 여자분들은 참 활동적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어요.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석 씨 부인이 요즘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거 자주 보인다면서 어디 멀리 나가시나 보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아기 민호를 품에 안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아빠가 잘못 선택한 걸까? 너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신호가 왔었어요. 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수진이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아기가 태어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외출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학 동창이라고 답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굳이 소개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친구는 좀 내성적이어서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우리 남편 한번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이번엔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작은 것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말한 장소와 실제 카드 사용 장소가 달랐거든요.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결제, 친구랑 카페 간다고 했던 날, 호텔 라운지 바에서 결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들고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깐 당황하더니 금세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냐면서 친구랑 계획이 바뀌어서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호텔 라운지가 뭐 어떻냐며 요즘 친구들이 거기서 차 마시자고 하던데 뭐가 문제냐고 되받아치더라고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오후 수진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간 후였어요. 저는 아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근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수진이었어요. 아, 친구랑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잠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꽤 젊어 보이는 두 사람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수지는 집에서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오늘 친구랑 어디서 만났냐고요. 수진은 홍대 쪽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친구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상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명동이었거든요. 무슨 고민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연애 문제라고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상우라는 이름.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상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문자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더 오랜 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상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결혼 전에 수진이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상우였어요.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잊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상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가 몰래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예전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을 끝까지 추궁했습니다. 상우라는 사람이 내 옛날 남자친구 맞냐고 물었더니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거냐고 대답하라고 했더니 수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요. 석 달 전부터라고 하면서 하지만 정말 그냥 친구로만 만나는 거라고 변명했어요. 친구로만? 내가 본 건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고 했더니 제가 뭘 봤다고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포옹하는 거 다 봤다고 했어요. 그게 친구 사이냐고 물었더니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감시하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소리쳤어요.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캐묻냐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냐고 되물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는 게 잘못이 없냐고요. 그때까지 거짓말한 건 뭐냐고 했어요. 친정 간다, 친구 만난다. 전부 거짓말이었잖냐고요. 수지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자기도 답답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유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상우 오빠는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저처럼 의심하지도 않고 자기를 예전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우와 있을 때만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했어요. 43이면 늙은 거냐고 반문했어요. 엄마 역할만 하고 살아야 하냐고 울먹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상우하고 살라고 했어요.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소리쳤어요. 수진이 저도 너무한다면서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였다고 울먹였어요. 상우와의 일이 터진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장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수진의 큰언니와 함께 말이죠. 마치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처럼 두 분 다 굳은 표정이었어요. 장모님이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게 그냥 친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친구가 아니면 뭐냐고 대받아치시더라고요. 설마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서요. 수진의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친구 하나 제대로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면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보수적이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보수적이라니요. 저는 단지 아내가 거짓말하고 어린아기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사위가 너무 캐물으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서 완전히 저를 가해자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어머니가 장보기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어머니는 즉시 제 편에 서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며느리가 잘못해놓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 거냐고 하셨어요. 장모님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하시면서 사위가 너무 옥죄는 것 같아서 왔다고 하셨어요. 옥죄긴 무슨 소리냐면서 결혼한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장모님이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그게 뭐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냥 친구 만난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친구? 포옹까지 하는 친구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가 되받아치시니까 그런 건 제가 과장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과장이라고요? 이 눈으로 직접 본 걸 과장이라고 하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아직 43이라고 하시면서 인생을 즐길 나이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도리가 문제라고 어머니가 맞받아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할 짓이 그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다면서 요즘은 부부도 각자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큰언니가 거들었어요. 자유? 그럼 결혼은 왜 하냐고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혼자 살지 왜 결혼하냐고요. 양쪽 어머니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시는 걸 보니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나이 든 남자라는 말. 수진의 큰언니는 저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매제도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수진이랑은 12살 차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저 같은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구속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나이 든 남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냐 아니면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 말을 왜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엄마 언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냐고 물었어요. 장모님은 딸에게 하소연하셨어요. 내 남편이 너무한다면서 옛날 친구 만났다고 이렇게 구박을 한다고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요. 상우하고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냐고요. 수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뭐가 내 마음이냐면서 내가 혼자 사는 줄 아냐고 하셨어요. 시집 와서 애까지 낳아놓고 옛날 남자 그리워하면서 살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장모님도 맞받아치셨죠.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냐고요. 어머니가 잘못 안 했다고 하시냐면서 그럼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라고 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랑 몰래 만나고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냐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라고 다들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큰 처제 그리고 수진이까지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저희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야 부부 사이라고 장모님이 대답하셨어요. 부부 사이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옛날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게 부부가 할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들 그만하라면서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고 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요. 모른다고? 결혼한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 만나는 게 잘못인지 모른다고 하냐고 어머니가 다그치셨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자기는 그냥 답답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상우 오빠랑 있으면 예전처럼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지는 진짜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과 큰 처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에게는 수진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양가 어머니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지셨어요. 제 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사위가 너무 고지식하다며 딸을 데리고 가려 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걸.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모님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단체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그 큰 싸움이 있고 난 후
3일 동안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기 민호를 돌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55이라는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내와 서로 믿고 의지하며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겨우 2년 만에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젊었을 때라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안정된 가정을 원했지만 그녀는 자유로운 젊음을 원했던 거야. 4일이 지난 후 저녁, 장모님과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얘기하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저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모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떴습니다. 상우. 단체방 미리 보기 한 줄이 보였어요. 너라도 우리 수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모님도 상우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체방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저는 그 화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수진도 봤어요. 장모님도 급하게 달려와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사위, 이건 장모님이 당황하며 말문을 막았어요. 이제 다 알겠습니다. 장모님도 상우 씨와 연락하고 계셨군요. 심지어 단체방까지 만들어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돼. 장모님이 울먹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아기 민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엄마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였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행복하고 편안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결혼했어. 그런데 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어요. 여보가 좋았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 너무 답답했어요. 아기까지 생기고 나니까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지는 결혼을 직장도 그만두고 정당히 돈 있는 사람과 결혼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실제 결혼 생활의 책임과 현실을 감당할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나이 차이도 문제였어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수지는 아직 인생을 즐기고 싶은 나이였으니까요. 상우에 대한 솔직한 고백. 수진아, 그럼 상우 씨와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건 정말 그냥 친구로만. 솔직하게 말해. 내가 화낼 일도 없으니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상우 오빠랑 있으면 예전에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젊고 아무 걱정 없던 그때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너의 솔직한 마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장모님 앞에서 말했어요. 이 결혼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보, 사위, 두 분이 동시에 놀라셨어요. 수진이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걸 원했던 거예요. 서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위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 네, 그래서 제가 민호를 키우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젊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다만 민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장모님과 큰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위가 너무 고지식해서 우리 수진이가 답답했던 거라고 하시면서 젊은 여자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어머니도 나타나셨어요. 며느리가 애 아빠를 이렇게 배신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와서 떠드냐고 하시면서 이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고 단언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양가 어머니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젊은 세대의 자유를 중시하는 장모님, 가정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 어머니, 두 분의 가치관 차이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였는데 마지막까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민호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저는 민호를 안고 있으면서 대답했어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그때는 슬펐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기 민호와 제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힘들긴 해도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결국 서로 불행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나이 차이가 있는 결혼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나이보다 중요한 게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수지는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를 원했지만 수지는 젊음을 만끽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 민호를 보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워내겠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빠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믿어요. 제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믿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니까요. 밤마다 민호를 재울 때면 속삭여요. 민호야, 넌 잠들었구나. 아빠는 오늘도 불을 끄지 못한다.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이 들어서 재혼의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상속 문제나 연금 분할 같은 경제적 이슈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같은 법적 문제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 충돌,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재혼에서 이혼할 경우 젊은 배우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였어요. 재혼을 결정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모님까지 상우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민호와 함께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수진이 완전히 집을 떠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서 아기를 키우며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민호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진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 민호의 울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는 일. 7시가 되면 어머니가 오셔서 민호를 봐주십니다. 8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합니다. 저녁 6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까지 민호와 씨름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갓난아기 혼자 키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졸다가 깨고 깨다가 졸고 동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5세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민호가 보채면 들어올려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왔어요. 밤에 2~3번씩 깨서 분유를 타주다 보니 무릎 관절도 시큰거렸어요. 젊은 아빠들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과연 이 나이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저를 보고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을 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색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혼자 아기 키우시느라 고생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론 쓸쓸했어요. 관리사무소 아저씨는 수진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셨어요. 친정에 가 있다고 둘러댔는데 산후조리 때문이냐고 되묻더라고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들을 만날 때가 가장 곤란했어요. 아기가 이쁘다며 몇 개월 됐는지 묻고는 엄마는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들. 일이 있어서 잠깐 없다고 어색하게 둘러대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수진이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점점 묻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를 보는 시선이 동정에서 존경으로 바뀌어 갔어요. 제 어머니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지치고 아이도 힘들어한다고 걱정하셨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시나 봐요. 내가 지금 55인데 아이 키우느라 늙어버리겠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 욕을 하시면서 애를 두고 떠났다고 분개하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속이 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보는 건 좋지만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문제로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민호에게도 변화가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울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잤어요. 뭔가 이상해서 소아과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 때문에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불안해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아기들은 민감해서 이런 변화를 금방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이까지 피해를 보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민호를 재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더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가 제 일까지 도와주곤 했고, 부장님도 육아휴직을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석 씨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가 우선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민호 키우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집에 들러서 민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동료들도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대단하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호가 잘 지내는지 묻더니 보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민호 엄마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에 수진이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민호를 안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컸다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많이 자랐다고 중얼거렸어요. 민호도 엄마를 알아보는지 조금 덜 울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안기지는 않았어요. 이미 낯설어진 것 같았어요. 혼자 키우는 게 힘드냐고 수진이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힘들다고 하면 민호를 데려가자고 할 것 같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민호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민호가 제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상우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더 놀라운 말이 뒤따랐어요. 상우가 민호를 데려가면 안 되냐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도 엄마가 있어야 하고 상우도 아이를 좋아한다면서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민호는 제가 키운다고 말이에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수진이 계속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어요. 민호는 아빠가 키운다고 했잖다고요.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그랬다고 변명하는데 지금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를 수진이 데려가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상우와 문제 생기면
또 민호만 피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장담할 수 있냐고 되물었어요. 나와의 결혼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잖다고 하니까 수진이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민호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가끔 보러 오는 건 언제든 환영한다고도 덧붙였어요. 수진이 민호를 한참 보다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민호한테 엄마 욕은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안 한다고 답했어요. 민호가 크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말 나쁜 엄마인지 묻더라고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민호를 재우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겠다고요. 내가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삭였어요. 민호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 힘을 줬어요. 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내가 무슨 남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민호를 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민호 상태 확인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민호와 시간 보내고 밤에 민호 재우고 집안일하는 패턴.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날려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 반응도 달라졌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아이 아버지 굿을 톡톡히 한다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돌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걷기 시작했고 말도 늘었어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가끔 민호가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멀리 가 계신다고 답했어요. 언제 오냐고 물으면 글쎄 나중에라고 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도 상황을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았어요. 아빠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민호가 먼저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민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다른 아빠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됐고요. 처음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특이해 보였는지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평범한 아빠로 받아들여졌어요. 민호가 두 돌을 맞을 때쯤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발신인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종이에 인쇄된 청첩장이 들어 있었어요. 김수진 박상우 결혼식.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청첩장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함께 보낸 인연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첩장과 함께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정석 씨께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죄송해요. 다음 달에 상우 오빠와 결혼하게 됐어요. 청첩장을 보내드리는 건 예의상 그런 거고 꼭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민호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가끔 보러 가도 될까요? 수진. 편지를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제 어머니가 청첩장을 보시고는 펄펄 뛰셨어요. 이게 뭐야?
청첩장을 보내다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애 아빠한테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짓을 해?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라고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이긴 무슨 형식적이야? 이건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는 며칠 동안 그 얘기만 하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시면서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녁 늦게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사위,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수진이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청첩장 받았어요. 그게 혹시 결혼식에 올 생각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정말로 오라는 건가요? 장모님, 그건 좀. 사위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민호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민호가 크면 엄마 결혼식에 왜 아빠가 안 왔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논리였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인가. 장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민호는 제가 잘 키우고 있고 수진 씨 결혼식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위,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끝까지 상식 밖의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수진과 상우의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저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민호 밥을 먹이고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민호가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점심때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수진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겠구나. 잠깐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금세 털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남남이 된 거구나. 가끔 수진의 친구를 통해 근황을 들었어요. 상우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 상우가 민호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어요. 민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요.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수진이 새로운 삶에 정착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민호를 데려가려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민호가 두 돌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민호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잠들기 전에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 때,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가끔 혼자 키우는 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플 때는 특히 그랬어요. 하지만 민호의 밝은 웃음을 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처음으로 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왔어요. 이 작은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거든요. 얼마 전 수진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정석 씨께 상우 오빠와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많이 안정됐고 행복해요. 민호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가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하세요. 수진.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로 민호와 저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민호를 재우면서 속삭였어요. 2년 후의 변화. 민호가 4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꼬마 신사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옆에 와서 아빠 일어나라고 깨워줘요. 혼자서 양치질도 하고 옷도 입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아직 서툴러서 제가 도와줘야 하지만 그 모습이 대견하기만 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에 오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열심히 얘기해줘요. 친구들 이름도 하나씩 외워가며 들려주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구구절절 설명해줘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가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빠와 할머니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가 자라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생겼어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가장 어려웠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참석하는데 저 혼자 아빠라서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민호 아빠만큼 아이 챙기는 아빠 못 봤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민호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민호를 돌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호가 다른 아이들보다 독립적이에요.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의젓한 편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어느 날 민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한 구석에 할머니도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안 그렸어?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저와 할머니가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민호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수진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우와 1년 반을 살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결국 성격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고 이미 제 인생에서 수지는 과거의 사람이 됐거든요. 오히려 민호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됐어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민호를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진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정석 씨, 민호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상우 오빠와 헤어졌어요. 들었어. 민호를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 우리 집에 왔어요. 2년 만에 보는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화사함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민호는 처음엔 수진을 낯설어 했어요. 제 뒤로 숨어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민호야, 엄마야. 기억 안 나? 수진이 다가가려 하니 민호가 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가 아직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갔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수진이 일어났어요. 정석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걸 보니 다행이에요. 제가 다시 민호를 키울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민호는 이미 지금 환경에 적응했어. 또 다시 변화를 주면 아이만 힘들어져. 하지만 제가 친엄마인데, 친엄마라는 건 낳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이제 와서 수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가끔 보러 와도 되나요? 민호가 원한다면.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 수진이 떠난 후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아까운 분이 누구인지 알겠어? 몰라요. 엄마야. 엄마.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가 뭐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에게는 엄마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와 할머니만 봐왔으니까요. 엄마는 민호를 낳아준 분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디 가셨어요? 멀리 가셨어. 언제 와요? 글쎄, 모르겠어. 민호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저만이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6년 후의 현재. 지금 민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61살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 싶어요. 민호와 함께 보낸 이 6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찬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수진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민호의 그 말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게 자랐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민호와 제가 행복한 거였으니까요. 55에 시작된 두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지만 민호라는 선물을 얻었어요. 처음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막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61살의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어색할 때도 있어요. 민호가 축구를 하자고 하면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요. 놀이터에서 뛰어놀자고 하면 무릎이 아파와요. 하지만 민호는 그런 아빠를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챙겨주려고 해요. 아빠 많이 힘들어?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이런 말을 할 때면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새삼 느껴져요. 요즘은 제가 민호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말이에요. 어젯밤 민호를 재우면서 나눈 대화예요. 아빠, 저 아빠 좋아해요. 아빠도 민호 제일 좋아해. 아빠는 왜 결혼 안 해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있는데. 아빠한테는 민호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민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앞으로도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민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 10년이 더 남았어요. 그때 저는 71살이 되겠네요. 나이가 많은 아빠지만 민호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어요. 가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민호라는 선물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수진과의 인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민호가 있으니까요. 어제 동네 아저씨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지는 거죠. 민호와 함께 산지 6년. 이웃에서 비슷한 상황의 아버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아이를 향한 마음은 같더군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호는 제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가끔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주고 민호가 아아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된 기분이에요. 오늘도 밤이 되면 민호를 재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민호와 함께 보낼 내일이 기대돼요. 민호야, 넌 잠들었구나. 아빠는 오늘도 불을 끄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외롭지 않아요. 민호가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수진과의 결혼에서는 실패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현실을 보시길 바라요. 인생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민호야, 오늘도 아빠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 민호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어디선가 민호와 정석 같은 부자가 오늘도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